안녕하세요. AI 은퇴 준비 파트너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 앞에선 은퇴 준비자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미국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한국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 준비자분들께서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퇴직연금, DCIRP, 연금저축, 그리고 일반 개인자산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차분하게 풀어드리는 심층 리포트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시황 해설이 아니라 은퇴 자금을 지키는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5개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한가입니다. 은퇴 준비자분들이 현재 마주하신 신고가 국면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가의 진단입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4개 투자은행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각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가의 통계학입니다.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6년간의 미국 역사 데이터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은퇴 준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은퇴 시점별 대응 프레임워크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영상을 보신 직후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실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채널 구독자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화면에 있는 이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왜 지금 이토록 자주 나오는지 오른쪽 수치들이 설명해 줍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만 들어서도 4.5% 상승한 상태인데요. 올해 초에는 이란 전쟁 여파로 3월 한때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전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고 신고가까지 뚫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미국 대형주 81%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호재일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 준비자분들은 더 불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감각, 이것이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본능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는 바로 이 심리적 불안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차근차근 답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데요.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 섹션의 부제를 낙관과 경고의 공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가의 시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를 보고도 어떤 은행은 낙관하고 어떤 은행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자 입장에서는 낙관의 목소리보다 경고의 목소리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듣고 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는 4대 미국 투자은행의 시각이 카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낙관적입니다. 마이클 윌슨이라는 전략가가 주도하는 이 팀은 영업 레버리지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매출 증가 속도가 비용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 JP 모건도 낙관입니다. 전 지역에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도 여전히 실적 상향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톤이 다릅니다. 화면에서 유일하게 제가 금색 테두리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경계입니다. 왜 강조했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S&P 500 실적 전망 상승분의 60% 이상을 2개 종목이 설명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네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방어적입니다. 수요 파괴 리스크와 은퇴 중동 긴장 재구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화면 하단에 이 핵심 관찰을 보시면은 낙관론과 경고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은퇴 준비자에게는 경고의 무게가 더 크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예고해 드린 골드만 삭스의 경고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에는 세 개의 수치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치부터 보시겠습니다. 60% 플러스라는 숫자가 금색으로 굵직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S&P 500 전체 기업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금액 전체 중에서 60% 이상이 단 두 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정유사인 엑슨모빌입니다. S&P 500에 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 단 두 개가 실적 전망 상향의 60%를 차지했다는 것은 극단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두 번째, 4%인데요. 전체 S&P 500의 실적 전망이 1월 대비 4% 올랐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중 대부분이 극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위 종목, 즉 정가운데 순위의 기업은 실적 전망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골드만삭스가 선호하는 시장격 지표, 영어로 마켓 브레드스라는 지표가 수십 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이만큼 높았던 때는 오직 두 번인데요.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 정점과 2023년 중반뿐이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 쏠림 장세가 꺾일 때 주도주 낙폭이 가장 큽니다. 2000년 닷컴 붕괴 때 나스닥이 78% 빠졌고 2022년에는 성장 ETF인 아크가 80% 이상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앞선 섹션에서 지금 시장에는 쏠림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현상 자체는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신고가는 매번 폭락에 전조했는지, 아니면 그냥 상승장의 자연스러운 한 장면이었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가로축에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은 해당 10년 동안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총 획수입니다. 막대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잃어버린 10년, 금색은 풍요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보시면 1950년대 170회, 그리고 1980년대 190회, 1990년대는 310회, 그리고 2010년대와 2020년대는 거의 22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은퇴자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은퇴 자금의 투자 기간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기간이 10년이 한 번은 포함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대처럼 은퇴 준비 기간에 10년 내내 주식이 제자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주식에만 올인했던 사람들은
은퇴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반면에 금이나 채권, 현금을 적절히 섞어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아마 그 평탄한 궤적을 그렸을 겁니다. 이 교훈이 오늘 그 영상 후반부에 실천 지침으로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앞선 그 10년별 횟수 데이터를 빈도라는 관점으로 그 재해석한 겁니다. 화면에는 7%, 그리고 12.3%, 13%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그 7%라는 것은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거래일 중에서 신고가 경신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일 중에서 7일은 신고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신고가는 그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고 매번 고점이라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12.3%인데요. 이건 10년 단위로 나눴을 때 신고가 비중이 역대 가장 높았던 10년이 바로 1990년대이며 그 수치가 12.3%였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는 닷컴 버블기를 포함해서 역대급 강세장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거래일 100일 중에서 12일이 신고가라는 수준이 역사적인 그 극단값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13%인데요. 이것은 지금 2020년대 숫자입니다. 아직 10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신고가 비중이 13%로 1990년대 말 기록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훨씬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해석으로는 2020년대가 또 한 번의 광란의 20년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입니다. 그 부정적 해석은 이미 역사적 극단값을 넘어섰으니까 강세장이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자분들께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맞추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쪽이 맞더라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슬라이드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이후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 보시면 정말이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반직관적인 사실이죠. 이 반직관적인 사실이 큰 글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사상 최고치에서 출발한 투자자의 후행 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금색으로 강조된 두 번째 줄 오히려 더 높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가 이를 시각화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색 막대가 신고가 이후 1년 후 평균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막대가 그 이외의 그 일반 거래일 이후 1년 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금색 막대가 훨씬 더 높은 것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왼쪽 하단 박스에 세 가지 이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고가는 대형 강세장 기간의 군집을 이루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롤러코스터라는 그 명성 대신에 용어 대신에 신고가 옆에는 또 다른 신고가가 나란히 붙여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은 한 번 시작되면 몇 년씩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섹션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그 현재 시장에는 쏠림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 두 번째, 그러나 신고가 자체는 통계적으로 정상적이며 무조건적인 공부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손에 쥔 그 은퇴 준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은 없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그 차이를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세 개의 카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축적기, 가운데가 전환기, 오른쪽이 인출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퇴 준비 기간과 은퇴 이후 기간들을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주목하실 점은 전환기 카드만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기입니다.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그 신고가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 적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퇴직연금 DC나 IRP 계좌라면 법이 허용하는 70% 위험자산 상한까지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주된 투자 대상은 그 S&P 500 ETF, 해외 선진국 ETF, 그리고 그 한국 코스피 ETF입니다. 그리고 단기 하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가운데가 전환기인데 은퇴 3년에서 그 10년 전입니다. 이 채널 구독자분들 상당수가 이 구간에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네 가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위험자산 비중을 매년 3에서 5%씩 점진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입니다. 글라이드 패스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금과 달러 자산 같은 그 비상관 자산으로의 분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은퇴 이후 1 내지 2년치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그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올 현금 버킷의 그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오른쪽 인출기인데요. 은퇴 이후 그 은퇴하신 분들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자산을 세 개의 버킷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첫 번째 버킷은 생활비 2, 3년치 예금이나 MMF에 넣어두고요. 두 번째 버킷은 그 5 내지 7년치는 채권이나 배당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킷 나머지 장기분만 그 성장형 주식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시장이 급락해도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 버킷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시면서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출 순서의 기술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왜 전환기 카드만 금색으로 강조되었는지 여기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영어로 그 Retirement Risk Zone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때가 그 은퇴 리스크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를 3년에서 10년 앞둔 기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는 그 평생 자산 운용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에 그 이유가 두 개의 숫자로 그 되어 있습니다. 0과 2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규모 이탈. 그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 포트폴리오가 30에서 40% 급락을 하면 그동안 모아둔 그 은퇴 자산의 절대 규모가 원래 계획에서 크게 이탈합니다. 이것이 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그 중요한 개념이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퇴 자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반복해서 강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어서 10억을 모아서 은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은퇴 5년 전에 40% 빠지면 6억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복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20대는 30대라면 13년을 기다려도 은퇴 전에 회복을 할 수 있지만 55세에 40%가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원금 회복인데요. 이때는 정말 한참 늦은 후입니다. 이 사이에 소득도 끊기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덮치기 때문에 리스크 구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1990년대 말 당시 60세 전후로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닷컴 열풍이 그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죠.
그런데 2000년, 2022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나스닥은 78% 빠졌죠.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원금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린 겁니다. 이 15년 동안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계획했던 은퇴 생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거나 은퇴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아마 집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지금 2020년대 신고가 밀도가 1990년대보다 높다라는 거, 즉 지금 우리가 서 있는 1926년의 시장 구조가 당시 그분들이 서 있던 자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과열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원칙들을 한국의 실제 은퇴 제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풀어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왼쪽 가장 큰 숫자 70%, 이것은 그 확정기형 퇴직연금 DC와 개인형 IRP 계좌에서 주식 같은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상한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70% 상한을 답답한 규제로 느끼십니다. 더 담고 싶은데 왜 막느냐라는 거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규제를 완전히 그 반대로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구조적 안정장치로 그렇습니다. 이에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과열 국면에서 자동적으로 그 자동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기별로 그 리밸런싱을 하면 자동 차익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수익률이 그 개선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비상관 자산 세 종의 역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금 약 5%인데 저는 계속해서 5 내지 한 15%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5%로 말씀드린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러 자산,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그 비상관자산 비상관제 자산으로 이렇게 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국내에서는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산 계좌별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계좌를 따로 설정을 하셔서 그 비중만큼 항상 그 은퇴 제도에 은퇴 자산에 은퇴 준비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실전편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그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끄신 직후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4단계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4개의 카드가 가로로 쭉 배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 현금 버킷 점검. 왜 이것이 1번인가 하면 만약 시장이 내일 무너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그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도 있고 생활비에 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신고가 국면을 활용해서 주식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으로 이동시키십시오. 하락 후에 파는 것보다 상승 중에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현금은 그 한 곳이 아닌 예금, MMF, 단기채, ETF 등으로 그 분할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재점검 문제, 변수인데요. 전체 자산을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펼쳐 놓고요. 주식 비중이 본인이 정한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 달러, 비트코인과 같은 비상관 자산 비중이 적정한지 아까 말씀드린 그 10 내지 15% 범위에 있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 IRP 계좌 내에서 위험자산이 70% 상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리밸런싱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그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그 리밸런싱 일정을 달력에 고정해 두시고 실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 비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벗어나면 무조건 재조정한다는 규칙을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규칙 우선, 뉴스는 나중.
결국 그 뉴스가 재조정을 미루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적립식 유지입니다.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신고가와 무관하게 계속 정액 적립식을 유지하십시오. 이 카드에 적힌 고점 회피는 가장 비싼 실수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가는 공포가 아니라 점검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결국 은퇴자산의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장이 와도 은퇴 생활을 지켜내도록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아니면 은퇴 이후 40년 동안 우리가 부족함 없이 은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이러한 원칙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원칙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신고가도 급락도 모두 점검의 기회일 뿐 공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AI 은퇴준비 파트너였습니다.